네, 부동산법 핵심이론 마스터 정비법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정비법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관리처분 계획으로 이제 공사가 관리처분 계획으로 조합원들한테 이제 분양을 하고 추가 분담금을 정하고 이제 철거해서 공사가 들어가는 것 관련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를 먼저 보시면요. 분양 통지. 자, 우리 분양 통지라는 게 우리 앞에 강의에서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120일 안에 조합원들한테 분양 통지로 이렇게 편지 같은 걸 보내고 통지문을 보내고 일간신문에 공고할 게 있으면 공고하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아서 몇 평대 아파트를 분양받겠냐라는 분양 신청을 받는 거죠. 분양 신청자의 명단을 뽑아서 관리처분 계획에다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으로 분양받을 사람들한테 이제 평수 같은 걸 먼저 배정을 하고 추가 분담금을 정하죠. 그런 다음에 관청한테 인가받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 기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쭉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분양 통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분양 신청 받고 분양 신청한 사람들 명단을 뽑아서 관리처분 계획에다가 집어넣고 분양 평수를 정하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개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몇 개를 분양받을 거냐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 산정 기준일은 특정한 기준 날짜 이후에 분할을 하면 그때는 이제 분양 자격을 안 주는 거죠. 투기 같은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재개발 사업을 해서 임대주택 같은 걸 졌을 때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자, 지분형 주택, 이게 이제 토지주택 공사하고 분양받는 사람들이 반반 소유하는 주택, 그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것들 이제 볼 거고, 이제 사용 수익을 중지시키고 철거해서 공사하는 것들. 자, 목차가 보면 좀 복잡한데, 자, 이런 순서를 보시면서 이 관련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이 분양신청 관리처분 계획은 요 마지막 단계에 온 거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120일 안에 자, 분양 통지하고 분양 공고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기간을 줘서 분양 신청 기간을 별도로 주서 분양 신청을 받고 관리처분 계획으로 가서 분양받을 사람들한테 평수 확정하고 이거 인가받은 다음에 철거해서 공사 들어가고 공사 끝나면 소유권 이전 고시,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추가 분담금을 정하고 분양 평수를 확정하는 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양 평수, 조합원들이 몇 평대 분양을 받을 거냐,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 어느 정도 금액으로 확정할 거냐, 이게 관리처분 계획이고 철거해서 공사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온 다음에 철거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전에 미리 철거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받을 겁니다. 철거해서 공사 끝나면 시장군수 등한테 준공인가 받고 공사 완료 고시, 그런 다음에 이제 지체 없이 측량과 분할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고시해준다. 자,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자, 금전적인 차이는 청산하는 거고요. 이런 순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우리가 보시면 첫 번째 주제가 분양 통지, 분양 공고는 요 120일 안에 한다. 요 120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120일 안에 자, 법정된 내용을 통지하고 자, 요거 기출문제 30회 때 나왔던 건데 120일 안에 조합원들한테 개별 통지할 사항이 분홍색이고 그 다음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사항이 노란색입니다. 요게 기출문제가 뭐였냐면 30회 때 다음 중 이 120일 안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때 정답이 뭐였냐면 여기 추가 분담금 같은 거 또는 종전 토지나 건물의 사업 시행 인가 고실 시점의 기준 가격. 자, 이 기준 가격이 종전 토지 건물의 감정 가격이고 추가 분담금을 얼만큼 낼 거냐 이런 것들은 돈 문제, 금전적인 문제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말고 개별 통지하셔야 돼요. 자,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은 분양 신청 기간과 장소 같은 것들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거고 분양받을 대지나 건축물도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분양신청자 자격, 분양신청 방법,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같은 것들 거기 보시면 자, 분양받을 사람도 있고 뭐 세입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권리신고는 뭐 인터넷으로 신청하든 우편으로 신청하든 이 노란색으로 쓴 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공고하는 거고 여기 개별적인 개인 정보들 특히 여기 금전적인 추가 분담금 얼마 그다음에 종전 토지 건물의 사업 시행 인가 고실 시점의 감정 가격인 기준 가격은 요거는 개별 통지해야 된다. 120일 안에. 요 분홍색 쓴 거 요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요거는 개별 통지할 사항이지 일간신문에 공고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분양 신청은 분양 통지를 한 날
자, 좀 전에 우리 120일까지 분양 통지라는 걸 했었어요. 여기 앞에서. 자, 사업 시행 인가고시 후 120일 안에 분양 통지가 간다. 그럼 그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하는 거죠. 또 분양 신청 기간은 여기 보시면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고 나서 120일 안에 분양 통지하고 분양 공고한다. 120일째 되는 날을 4월 1일로 가정을 하면 요 통지한 날 4월 1일부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0일인데 뭐 120일째 되는 날이 4월 1일로 가정을 해서 여기서부터 짧게 주면 30일, 길게 주면 60일입니다. 4월 1일부터 짧게 주면 30일 이상, 길게 주면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하라는 겁니다. 뭐 40일을 정할 수도 있고 50일 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짧게 주더라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분양 신청 기간이 최소한 30일 이상은 줘야 됩니다. 40일을 주면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겠죠. 길게 주면 5월 30일까지 60일을 분양 신청 기간을 줄 수도 있네요.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짜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조합이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하고 2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32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분양 신청 기간 같은 게 통지가 오면 그 해당 분양 신청 기간 내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분양받기를 원했을 때 내가 24평을 분양받겠다. 또 추가 부담금 예상 금액 얼마인데 거기 동의하겠다. 이런 분양 신청 기간 내 분양 신청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투기과열지구일 때는 자, 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여기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5년 안에 청약 통장을 가지고 일반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으니까 자, 재개발로 분양을 받았으니까 5년 안에 일반 분양은 신청하지 못한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이게 투기 과열지구일 때만 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현금청산인데요. 이게 현금청산 우리 이제 앞에서 배운 거 하나 있었고 이게 현금청산 2인데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한테 손실보상에 대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가격을 제시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분양 신청 안 한 사람, 했다가 처리한 사람,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협의를 하는데 이것도 그림을 보시면 아까 우리 분양 신청 기간을 여기서부터 짧게 주면 30일, 길게 주면 60일 이 사이에서 정하기 때문에 분양 신청 기간을 만약에 60일을 줬다고 치면 5월 40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아보고 분양 신청을 안 내는 사람들, 했다가 철회한 사람들,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이 분양 신청 기간 마감되고 나서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은 분양 신청이 마감되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분양 신청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고 나서 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다음 날이 되면 자, 90일 정도 기간을 잡아서 가격 협의를 해보고 가격 협의가 안 되면 90일 안에 가격 협의가 안 되면 재개발은 강제 수용, 재건축은 매도 청구 소송을 60일 안에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강제로 이제 현금 청산하는 절차인데 90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60일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90일 안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가격을 제시하고 조합이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해서 가격을 손실보상금 얼마 금액으로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재개발 조합이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가 안 되면 재개발은 90일이 되는 날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 강제 수용 재결 신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강제 수용 재결로 들어가서 강제로 뺏는 절차로 들어가는 거고 자, 재건축 사업은 수용이 없기 때문에 90일이 되는 날 다음 날로부터 60일 안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현금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90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60일 요거 좀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으니까 60일 요거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양 신청 만료가 되면 일정 기간을 기다려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가격 협의해보고 다시 협의가 안 되면 60일 안에 재개발은 수용 재결 신청, 재건축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120일 안에 통지 그리고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분양 신청 기간 분양 신청 기간 동안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은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협의해보고 안 되면 강제 수용 절차로 들어가거나 매도 청구 소송으로 가서 미분양자에 대해서 현금 청산하는 거니까 이런 흐름들을 한번 쭉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는 절차. 아까 우리 분양 신청이 되면 분양 신청한 사람들 명단을 뽑아서 관리처분 계획에다 포함시키고 몇 평대 아파트를 분양해 줄 거냐. 이게 이제 관리처분 계획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가 되면 사업시행자 조합은 분양 신청 기간 종료가 되면 분양 신청자 명단을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구조등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때 항상 나오는 게 인가를 경미한 변경사항은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이게 우리 앞에서 사업시행계획도 인가받아야 되는데 변경이 인가인데 여기 그때도 신고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관리처분계획도 경미한 변경은 변경인가 안 받고 신고하는 사항이 있다. 자, 신고는 20일 안에 신고 수료여부를 통지하게 돼 있고요. 여기 시험 문제에서 여기 두 번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계산 착오나 오기에 따른 단순 정정 같은 경우는 착오로 잘못 기록한 거를 단순하게 정정하는 거는 이건 단순하게 이제 그 오기를 수정하는 거니까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데 대신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 이게 기출문제 29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런 단순 정정이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계산착오나 오기에 따른 자, 누락 단순 정정. 자, 두 번째,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관리처분계획도 같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해서 자, 자동적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되는 사항도 인가받을 사항이 아니다. 신고하면 된다. 자, 매도 청구 판결. 아까 좀 전에 우리 재건축할 때 자, 재건축의 매도 청구 판결 같은 게 나와서 조합이 이렇게 소유권을 강제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형태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면 이런 판결에 따른 변경은 인가사항이 아니라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권리의무 변경. 자, 권리의무가 변경했다는 재개발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렇게 분양 설계를 수반하지 않을 때는 단순하게 분양받는 사람들 명의만 바뀐 거니까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 2, 3, 4번 같은 경우 보실 때 이때도 분양 설계가 수반되면 경미한 변경을 할 수가 없고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는 이런 단순 정정도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할 수 없으니까 이 분홍색 표현들을 잘 보셨다가 자, 다음 중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그러면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서 단순한 정정을 할 때 그러면 틀린 거고 또 그다음에 분양설계를 수반하면서 권리의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틀린 겁니다. 분양설계가 수반되지 않아야 됩니다. 1번과 4번 같은 경우는 한번 포인트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는 좀 어렵죠. 우리가 공부하시다 보면 굉장히 머리 복잡한데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팁으로 한 번씩 문제를 풀 때 적용해 볼 겁니다. 자, 문제 푸는 요령으로 이런 것들 한 번씩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인데 관리처분계획에는 이런 분양자 들어가는 것들이 다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자, 분양 설계,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되면 분양 신청자 명단이 나오므로 그 사람들한테 몇 평대 아파트를 줄 거냐, 분양 설계. 자, 분양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자,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대지 건물의 추산액, 앞으로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이죠. 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물의 사업 시행 인가 고실 시점의 감정 가격. 이게 이제 분양 대상자가 종전 토지 건물을 갖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감정 가격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 한 감정 가격.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조합원들한테 각자 부담해야 되는 부담 규모 이런 것들 일반 분양하지 않고 보류주로 남겨둔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명세. 그래서 여기 보면 분양자 들어가는 단어들 분양자 들어간 단어하고 돈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게 관리처분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자 들어간 단어하고 어떤 금전적인 사업비 조합원들의 부담 규모 이렇게 돈 문제가 나오면 관리처분계획 내용으로 보시고 자, 추가적으로 소유권 외의권리 명세는 지상권 임차권자한테도 일정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키고 자, 세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이렇게 분양 대상자가 종전 토지에 있거나 건물에 있었던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를 조사하고 또 세입자한테 보상을 하기 위한 권리 명세, 철거 예정 시기 이런 것들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산평가 여기서 핵심은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데 자, 우리 좀 전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우리 관리처분계획에는 여기 분양 예정대지 건물의 추산액하고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이 들어가는데 이게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재개발과 개선 사업은 시장문수 등 관청이 선정한 2명 이상 감정평가 법인들이 들어가서 각각 계산해가지고 산술평균으로 계산하는 건데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한 명 이상은 시장문수 등이 선정을 하고 나머지 한 명 이상 등은 이 조합 총회에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범위를 선정하는 과정이 다르죠. 자, 재개발은 2명 이상 선정을 모두 시장문수 등 관청이 하는데 재건축 사업은 시장문수 등이 선정한 한 명 이상이 들어가는 거고 조합 총회에서 여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이 조합 총회 사업 시행자인 총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선정한 감정평가서 한 명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서 선정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재개발은 2명 모두 다 시장문수 등이 하고 재건축은 한 명 이상은 시장문수 등 나머지 한 명 이상 등은 조합 총회에서 감정평가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평균을 내가지고 이거 시험 문제에서 옛날에 나왔지만 한번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우리가 관리처분규 인가 나오면 이제 철거해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주변에 이게 주택시장이 전세 가격이 막 불안정하게 되니까 요 특광도지사가 주택시장 같은 경우 불안전한 현상이 생기면 심의를 거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시군구청장한테 요청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특광도가 이게 철거해서 나가게 되면 주변에 막 전세값이 막 올라가게 되죠. 이사를 가야 되면 막 전세 수요가 막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택 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나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기를 시군구청장한테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자, 이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군구청장은 그 조정 요청을 받아야 되고 조정 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1년 이상 그거를 이렇게 연기하고 유예하지 말란 얘기니까 1년이란 기간도 한번 보십시오. 조정 신청을 받으면 1년 정도 이렇게 연기할 수 있다는 거죠.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를 내줬다가 조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거를 1년 정도 범위 안에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이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시기를 이렇게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조정 신청을 받아서 1년 정도를 넘지 않게끔 늦출 수 있다. 자, 5번 관리처분 계획의 일반 기준은 이거는 뭐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자, 우리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 때는 종전 토지 건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균형 있게 배분도도록 관리처분 계획으로 분양을 하는 건데 자,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가 있을 때는 증가하거나 감소시켜서 적정 규모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좁은 토지나 건물 이런 게 있거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투기 목적으로 분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좁은 토지가 있을 때는 자, 이게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90제곱미터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토지만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재개발 과정에서 자, 서울시가 재개발할 때는 재건축은 해당이 안 되고 재개발할 때 토지만 가진 사람이 9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게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건물이 있을 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번 보시면 여기 4번은 참고로 보시고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서 이 토지에 넓혀서 여기 보상을 하거나 넓혀서 보상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그 건물의 대지 같은 것들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 같은 이렇게 약간 입체한지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 5번에 보시면 이 분양 설계가 분양 신청한 사람들한테 자 우리 분양받을 평수 배정하는 건데 이게 사업 시행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수립합니다. 자 분양 설계를 하려면 분양 신청자 명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이 분양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 분양 설계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실 기준이 아니라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자 명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분양 설계를 해서 누구누구 조합원한테 몇 평대 아파트를 준다. 이렇게 분양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좀 한번 잘 보시고 자, 분양받을 주택 수가 있는데 한 세대주가 하나 이상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1주택을 주는 게 원칙이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이나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도 1주택을 준다. 예를 들어서 한 세대주가 주택을 5개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만 주택으로 관리처분 계획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4개는 현금 청산입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이 주택 하나를 공유하고 있더라도 한 주택만 준다. 이 공유자 각각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도 이렇게 32회 때 한번 나왔었고 자 그런데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여기 2번에 보시면 3주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는 경우도 있네요. 자 우선 우리가 그가 소유한 주택수가 자 5개를 가지고 있다. 아까 우리
한 세대주가 주택 5개를 가지고 있으면 5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만 받는 게 원칙인데, 자, 여기 파란색으로 언급한 내용들은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는 경우도 있네요. 자, 이게 어디냐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일 때, 그 다음에 장소랑 상관없이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로 쓸 때, 국가나 지자체나 토주택 공사 이런 관청이나 공기업이 받을 때는 장소 따지지 않고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는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A번이 중요한 겁니다. A번은 과밀억제권역을 먼저 찾아야 되죠.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이니까 여기 우리 서울 근처, 서울하고 서울 근처 경기도가 과밀억제권역이고, 자,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 지역들은 이게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서울시하고 서울하고 인접한 쪽이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그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니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 지역하고 이런 지방 쪽은 그가 한 사람이 5개 가지고 있을 때는 5개를 다 받네, 여기. 요 지방 쪽,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 같은 경우는 요 파란색 5개 받고, 요 경기도 쪽 들어가서도 성장관리권역 노란색 부분들, 요 초록색 부분들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5개를 다 받는다.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면 3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가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한 사람이 5개 있을 때 3주택까지 주고 나머지 2주택은 현금 청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재건축일 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으니까 5개를 다 받고,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가서 재건축 사업을 해가지고 5개 있는 사람은 3개까지 받고 나머지 2개는 현금 청산인데, 다만 과밀억제권역이라도 거기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적으로 묶인 지역이면 3개 받는 항목에서 뭐합니까? 제외한다.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3개인데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같이 투기과열지구나 아니면 조정대상적 묶여있을 때는 3개 받지 못하고 하나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인 경우도 그가 소유한 주택수금 다 받는데, 여기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적이면 이 항목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한 개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자, 우리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만 주는 게 원칙인데, 자, 3개 받는 사람도 있고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는 경우도 있네요. 자, 3개 받는 것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3주택까지 받는다. 한 사람이 5개 가지고 있다가 자, 3개까지 받고 나머지 2개는 현금 청산이다. 다만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일 때는 적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일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는다. 이 경우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적으로 묶여있을 때는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원칙대로. 자, 이런 게 아니라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방 같은 데서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숙소, 기숙사,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 공사가 받을 때도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2주택 공급이 뭐냐? 자, 요거는 이제 과밀억제권역 재건축이 아니라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 모두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이나 종전 주택의 전용 면적이 크면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토지나 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전 건축물, 종전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할 때, 자, 걔네들의 가격이 금액이 큰 겁니다. 왜 뭐 서울의 강남 같은 데는 종전의 이런 건축물 가격이 막 15억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개발하기 전에, 재건축하기 전에. 또는 종전주택의 전용 면적이 굉장히 커요. 뭐 130, 뭐 이런 식으로 전용 면적이 크면 그 범위 안에서 면적을 쪼개서, 가격을 쪼개서 2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를 받고 하나 더 받는 주택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작은 평수를 받아야 되고, 자, 얘네들은 소유권 이전 시 일로부터 3년간 전매 금지가 됩니다. 3년간 못 팝니다. 자,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 금액이 높거나 종전 주택의 이 전용 면적이 크면 그 면적 범위 안에서 2개로 나눠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종전 전용 면적이 예를 들어서 140이다. 그러면 전용 면적으로 85제곱미터 하나 받고 하나 더 받는 주택은 여기 60제곱미터 이하를 선택해서 하나 더 받을 수 있는데 얘네들은 3년간 못 판다. 대신 상속으로 넘어가는 거는 괜찮다. 예외.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이나
종전주택의 면적이 크면 2개까지 쪼개받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밀업 조건과 상관없이 재건축 재개발에 모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받는 사람,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는 사람, 종전 토지나 건물을 쪼개서 2개씩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 85가 아니라 60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잘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처분 계획으로 아파트 분양받을 때 이런 식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 개의 건물의 대지는 한 필지가 되도록 분양을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지상권자는 분양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재개발할 때는 토지동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인데, 기본적으로 토지는 9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되고,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이 지상권자는 조합으로는 들어오지만 이 분양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이게 27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지상권자는 분양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만 가진 사람도 90제곱미터 미만이면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분양 자격이 안 나옵니다. 90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은 없으니까 분양받을 수 있는 겁니다. 건물만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이 이 법에 따라서 하되, 자, 조합원 전원이 동의를 받아서 새로운 기준을 정하면 요 임의 규정 같은 걸 배제하고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27회 때 조합원 전원이 자, 동의를 해서 새로운 관리처분계 기준을 만들면 재건축 같은 거 할 때는 그 기준에 우선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법정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 관리처분계획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할 때. 자, 여기 27회 때 신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이 법정된 기준을 무조건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새로 만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법정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으니까 새로운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이 법이 정한 기준을 배제하고,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은 이제 시장문수등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죠. 자, 인가 신청 전에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조합원들, 주민들한테 30일 이상 공람을 해서 이 관리처분 계획 안을 이렇게 주민들 보여주고 의견 같은 걸 들어주고,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30일 안에 인가 여부가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 32회 때 문제인데, 자, 시장문수 등은 다음의 경우에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에 문제가 없는지를 타당성 검증을 요청을 해야 된다. 자, 이게 전체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10% 이상 늘어나거나, 자,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총액이 100분의 20 이상 늘어났을 때, 자, 요거, 자, 전체 사업비 100분의 10,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 총액으로 100분의 20 이상 늘어났을 때, 그 다음에 요거 30일 때 시험 문제입니다. 자,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을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갔는데 조합원들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이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고 나서 15일 안에 관리처분계획 내용 중 좀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 요청, 주로 이제 돈 문제겠죠. 돈 문제에서 추가 분담금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오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고 나서 15일 안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비 100분의 10, 추가 분담금 총액으로 100분의 20 이상 늘어났을 때, 자,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고 나서 15일 안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인데 내용이 꽤 많죠.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리산정 기준을 재개발 사업으로 임대주택을 줬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분할 건지. 자, 권리산정 기준을 이후에 분할 같은 거 했을 때는 이 분양 자격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 1, 2, 3, 4번이 이게 다 쪼개기를 한 겁니다. 자, 한 필지 토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서 소유자를 여러 사람 만들었을 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는 등기 하나짜리인데 요거를 다세주택으로 구분 등기를 쳐서 여러 사람의 소유자를 만든 겁니다. 하나의 대지에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이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 주택 소유자를 각각 분리해서 2명을 만드는 거. 나대지에는 자, 토지 소유자 1명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건물, 연립 같은 걸 줘가지고 여러 사람들로 소유자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나고 소유자가 2명으로 늘어나고 다세주택으로 소유자 수가 늘어나고 필지 수가 분할돼서 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이런 행위를 하면 새로운 조합원으로 막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이라도 따로 정하는 날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별도로 정하는 날, 기준 날짜, 다음 날 기준으로 이런 행위 같은 걸 했을 때는 그때는 이 분양받을 자격을 줄 때 여기 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 다 쪼개기 한 겁니다. 그리고 기준 날짜 다음 날에 이런 행위 같은 걸 하면 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분양을 받을 권리 같은 것들을 산정한다. 그래서 분양받아서 쪼개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이렇게 쪼개기 같은 걸 했을 때는 기준 날짜를 정하고 기준 날짜 이후에 쪼개기 같은 걸 했을 때는 기준 날, 다음 날 기준으로 해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렇게 해서 쪼개기 같은 게 의미가 없게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쪼개기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분양받을 권리를 줄 때 요 기준일 그 이후에 쪼개기 한 것은 기준날 바로 다음날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이 쪼개기가 인정이 안 되고 그냥 하나의 권리로서 분양받을 자격을 주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3회 때 시험 문제는 요 4개의 지문을 만들어 놓고 이 소유자가 감소한 거, 소유자가 감소한 형태로 해가지고 이걸 합병을 해서 감소했을 때 이런 거 하나 지문으로 넣어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나고 다세대로 전환돼서 소유자 수가 늘어나고 하나의 대지 안에 토지 건물을 동시에 갖고 있다가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2명 된 경우 나대지에다가 새로 건물을 줘가지고 공동주택 소유자가 늘어나는 경우는 다 이렇게 쪼개기를 한 건데 이제 합병되는 건 쪼개기가 아닌 거죠. 그런 형식으로 문제를 냈으니까 이거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성된 대지나 건물은 당연히 조성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처분 관리해야 됩니다.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대로 처분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이 시키는 대로만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거죠.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축물 같은 것들은 생기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한테 공급해야 된다. 이거 맞는 지문으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그대로 보시 바랍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처분도 하고 공급도 해야 된다. 처분, 관리, 공급은 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입주자 모집 조건은 주택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일반 분양입니다, 이게. 자, 일반 분양의 입주자 모집 조건이라든가, 우리 조합원들한테 분양하고 남는 거는 일반 분양하죠. 그래서 입주자 모집 조건이라든가 입주금 받는 방법은 주택법 54조의 적용을 따르지 않고 시장문수 등이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분양 조건을 주택법 기준대로 하지 않고 관청하되 승인을 받아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거 31회 때 한번 나왔던 지문이니까 이렇게 해서 일반 분양을 입주자 모집하는 조건, 입주금 받는 방법 이런 것들, 주택 공급 절차에 대해서는 주택법 54조를 따르지 않고 시장문수 등의 승인을 받아서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자녀분이 생기면 당연히 이게 보류주로 정해서 조합이 내부적으로 몇 개를 갖고 있거나 조합원 또는 조합원 외이자한테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자녀분이 있으면 보류주로 조합이 따로 이렇게 아파트를 몇 개 갖고 있거나 조합원들한테 추가로 분양하거나 조합원 외이자한테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분이 생겼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재개발 사업을 해서 임대주택을 우리가 짓게 돼 있죠. 자, 우리 지금 앞에 강의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할 때 그때는 용적률이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로 줘야 된다.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운 거랑 다른 거예요. 용적률이 늘어나서 추가로 더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 규모로 줘야 된다. 이거 말고 자, 우리 앞에서 맨 앞에서 재개발 사업할 때는 국민주택의 의무 비율이 있었죠. 이게 재건축에는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를 100분의 80 이내까지, 그 다음에 임대주택 규모를 100분의 20 이내까지죠. 재개발 사업할 때는 임대주택에 짓는 비율이 100분의 20까지는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 의무적으로 지어진 임대주택을요. 자, 졌으면 누가 인수를 해가는 거냐.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을 하면 재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지어진 주택 중에 100분의 20까지는 임대주택으로 줘야 됩니다. 100분의 20 해당되는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면 자, 이런 장관이나 시도나 시군구, 토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우선 인수자가 있습니다.
자, 조합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100분의 20 정도를 임대주택을 줬는데 그거를 인수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시도의사나 시장문수구청장이 우선적으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 우선 인수 규정이 있는데 문제는 시도지사나 시구청장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수가 어려우면 국토부 장관한테 토주택공사 등의 인수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도나 시구청장이 우선 인수자인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인수하기 어려울 때는 국토부 장관이 토주택공사 등을 인수자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합이 토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토주택공사가 요청을 받으면 이제 시도가 시구청장이 인수를 못 해가니까 재개발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인수를 해가는 거죠. 토주택공사 등이. 이때 인수 가격은요. 주택과 토지 가격을 둘 다 지급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용적률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거기 국민주택 규모로 지은 거는 토지 가격은 기부했는데 이거는 다른 거기 때문에 토지 가격을 받습니다. 토주택공사가 인수를 해갈 때 재개발 임대주택의 주택의 인수 가격은 여기 보시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건축비에다가 부속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이 분양 전환 가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 재개발의 임대주택 그 가격은 자,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 중 건축비, 이게 건축비가 있겠죠. 거기다 이제 부속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2명 이상 들어가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건물값하고 토지값을 둘 다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지만 내용이 복잡하죠 조금. 근데 핵심은 건물값과 토지값을 둘 다 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주택을 토주택공사가 인수 같은 걸 해갈 때 인수자들은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같은 것들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정해진 이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 중 건축비에다가 부속 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해서 건축비, 건물값, 토지 가격을 둘 다 지급하고 이 부속 토지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건축비도 주고 토지 가격도 감정 가격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주택, 우리가 사업 시행자는 조합원 공급과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게 있을 때는 보시면 웨이자한테 공급 대상자 웨이자한테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형 주택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자, 기본형 주택은 요게 이제 30위에 따라 나왔는데 이게 반반 소유하는 주택입니다. 자, 기본형 주택은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들어왔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면 토지주택공사 시행자가 반 소유권을 갖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반반씩 소유권을 갖는 공동 소유하는 지분형 주택입니다. 자, 지분형 주택 규모는 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작은 평수, 요즘에 이제 우리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층들이 아파트를 좀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이거를 만든 겁니다. 토주택공사가 시행자일 때는 시행자 토주택공사가 반을 소유하고 있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반을 소유한다. 그래서 6억짜리 아파트면 뭐 3억은 사업 시행자가 그냥 그대로 소유권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3억어치 절반에 대해서만 분양 대상자가 분양 가격을 받고 이제 등기부상 이제 공동 소유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자, 이런 거는 60제곱미터 이하 작은 평수로만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 이 정도 사이즈로만 한정해서 지분형 주택을 줘야 되고 공동 소유기간은 10년 정도 이내에서만 정하는 겁니다. 32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분형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이 지분형 주택 분양가격 이하여야 되고 정비구역 안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일 때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주택은 없는 상태. 그래서 지분형 주택을 정비구역에서 분양받으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이어야 되고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이 지분형 주택 분양가 이하일 때는 이렇게 지분형 주택 같은 거로 분양받을 수 있다. 60제곱미터 이하로 작은 평수로 지어서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아까 재개발 임대주택을 장관이나 시도나 시군구 토주택공사가 인수할 수 있죠. 아까 이 인수자이기 때문에 자, 아까 보시면 시도나 시군구청장 토주택공사 같은 관청이 아까 재개발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인수했습니다. 그럼 이거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 임대부 요것들 중에 반값 아파트입니다. 토지는 임대를 주고 이 분양 같은 거 건물 부분만 받는 그런 형태가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되는 거죠. 아까 지분형 주택은
이게 아파트를 반반 소유하는 거죠. 분양받은 사람들 반, 사업시행자인 토주택공사가 반반씩 소유하는 게 공동소유 아파트고,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사업시행자 거고, 그 다음에 이 건물 부분만 분양받는 형태죠. 자, 이런 거는요, 장관이나 시도나 시군구청령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까 인수한 임대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재개발 사업으로 아까 100분의 20 정도를 임대아파트 같은 걸 줬으니까 그거를 인수를 하면 그 중에 일부를 요청을 하면, 자, 누가 요청합니까? 요 세입자, 정비구역 안에 세입자나 정비구역 안에 토지나 주택을 가진 사람인데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 그래서 토지만 가진 사람 90 미만, 이런 사람들은 원래 분양 자격이 없는데 구제하기 위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요청할 수 있다. 건물만 가진 사람은 40제곱미터 미만 가진 사람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거로 전환해서 이런 거를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인수자가 아까 재개발 주택에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해가지고 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세입자나 주택을 가진 면적이 40 미만, 토지를 가진 토지를 가진 면적이 90제곱미터면 요게 요 40하고 90이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것들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요거는 재개발 아까 임대주택 같은 것들 인수한 자가 일정 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해라. 세입자나 토지나 주택, 요 작은 평수의 주택, 작은 평수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요청을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아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하고 지분형 주택이라는 개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용수익의 중지는 이제 우리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고시가 나오면 소유권 이전고시 할 때까지는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종전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종전 토지 건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해주거나 사용하라고, 손실보상금을 아직 다 못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여기 관리처분계획에 고시가 나오면 철거해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색깔 들어간 요 부분 기간 동안은 종전 토지나 건물의 권리자들이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는데 사업시행자가 동의해 주거나 손실보상금을 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종전 토지 건물을 일정 기간 동안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철거 시기, 관리처분계 인가 후 철거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관리처분계 인가 나오면 철거하는 건데 사전에 미리 철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종전 토지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자는 관리처분계 고시 후 요거는 사용수익 금지고,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된다. 원칙. 자, 근데 폐공가가 생겨서 범죄 우려가 발생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관리처분계 인가 전이라도 미리 철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이 폐공가의 건축물 소유자와 시장무수 등 관청 허가를 둘 다 받아야 됩니다. 둘 다 받으면 미리 철거할 수 있다. 왜? 폐공가가 생겨서 범죄 우려가 생기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철거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얻어서 허가와 동의를 모두 얻어서 미리 철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공사마무리 준공인가. 자, 시장문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들은 뭐 조합이라든가 토지주택공사 이런 사람들은 공사를 끝내면 시장문수 등한테 준공인가를 받아야 되고, 시장문수 등은 인가 신청을 받아서 준공검사라는 걸 내부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면 자, 준공인가 후 공사 완료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문수를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는 시장문수 등한테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시장문수 등 본인이 시행자일 때는 시장문수 등 직접 시행자일 때는 공사를 끝내고 나서 그냥 바로 공사 완료 고시하면 됩니다. 준공인가 같은 건 안 받죠. 본인 인가권자니까. 자, 토지주택공사 등이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비법상 준공인가는 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일 때는 원래 준공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하면 이 정비법상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허가는 준공인가 전이라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죠. 시장문수 등은 준공인가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물에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법정된 기준이 맞으면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물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준공인가 전이라도 미리 사용하라고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소유권 이전 고시. 자, 사업 시행자가 아까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측량과 분할을 해서 토지 등 소유자한테 알리고,
자,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때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조합원들이라든가 뭐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권리들도 확정이 되는 거죠. 자, 지상권 등의 권리 이전. 자,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 자, 종전 토지 건물에 있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자, 이런 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등은 소유권 이전받은 대지 건물 쪽에 설정된 것으로 보고, 자, 이런 용의권이라든가 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들도 그대로 이전받은 소유권 이전받은 대지 건물 쪽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이렇게 지상권 같은 임차권 같은 권리도 새로 분양받은 소유권 이전받은 대지 건물 쪽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자, 등기 신청, 소유권 이전 고시 후 지체 없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 신청해야 된다. 자,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이 소유권은 이미 확정되고 등기 절차는 지체 없이 처리하라는 거죠.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 신청해야 된다. 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이게 이제 분양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비구역의 해제 시기.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자체가 사업이 끝나면 해제되는데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인데 이 빨간색이 더 중요합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정비구역은 해제가 되는데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더라도 조합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마무리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정비구역이 관리처분 계획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정비구역 해제, 사업이 끝났으니까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조합은 해산한 대로 하지 마시고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조합이 마무리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조합은 살아있는 겁니다. 자, 청산. 종전 토지 건물하고 이제 새로 분양받은 토지 건물하고 가격 차이가 있을 때는 여기 사업 시행자가 그 차액을 징수나 지급을 해야 된다. 청산금은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고 청산금을 지급할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시장운수 등한테 청산금 그 강제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자, 청산금은 여기 물상대위라는 게 있어서 이 청산금을 만약에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공탁을 할 수 있고, 이 저당권자는 청산금이 조합원들한테 지급되기 전에 압류 같은 걸 해가지고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조합의 해산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조합은 살아있죠. 너무 오래 살아있으면 조합장 월급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빨리 조합을 해산시켜야 됩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그 조합은 이제 살아있지만 조합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는 거니까 1년 안에는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그리고 조합장이 1년 안에 총회 소집 요구를 안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을 때는 조합원의 5분의 1 정도 이상만 요구만 있으면 조합원 총회가 소집이 되고 조합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산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 아까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어도 조합은 여전히 살아있다. 마무리 절차를 하기 위해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적어도 1년 정도 안에는 마무리를 짓고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5분의 1 정도 이상만 요구, 1년 안에 조합장이 총회 소집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5분의 1 정도 조합원들이 요구하면 총회가 소집이 됩니다. 조합 마무리 요구 해산을 위한 총회. 그래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동의 얻어가지고선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관리처분 계획은 아까 우리 분양 통지, 분양 신청을 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특히 분양 기준, 한 사람이 여러 개 있을 때 몇 개를 받을 거냐, 3개,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아니면 하나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었죠. 권리 산정 기준을 이후에 쪼개기 하면 권리 산정할 때 기준 날짜를 권리 산정 기준일 다음 날로 해가지고 쪼개기가 의미 없게 만들죠. 재개발 임대주택 같은 걸 줬을 때는 이걸 누가 인수하는 거냐, 이런 것들. 자, 지분형 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아까 우리 아파트를 반반 소유하는 건 지분형 주택이고 토지는 사업시행자고 건물만 분양받는 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사용수익 중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 이렇게 내용들을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의법 마무리하시고 강의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수강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고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을 한번 돌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